네, 안녕하세요. 네, 교대한 사람들 두 번째 만남, 오늘 홍석근 연구위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예.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홍석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는데, 그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에 그 소모임도 한 15개 정도도 되고 굉장히 연구 역량이 뛰어난 그런 연구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디언이 시작될 때부터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또 어떤 힘들을 발휘하고 있는지 잠깐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이제 처음 만들 때 이제 개국 멤버 중에 하나고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 20분 정도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 250분 이상, 거의 한 300여 명 정도 가까운 유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로 확장이 됐고 성장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요. 소모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충청권역이라든지 이제 다른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연구소의 장점이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 그다음에 교수, 국책연구기관 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까지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원분들이 많긴 한데 거기에서도 이제 교사분들, 그다음에 현직 교육전문직원,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분야도 유치원이나 특수교육, 그리고 이제 직업평생교육,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공교육의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에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력이 있는 연구소로 다양한 연구물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발행한 연구물들이나 책자만 하더라도 100여 편이 넘는, 책자만 하더라도 한 50편 정도가 됐고, 연구물도 지금 이제 수십 편이 나왔고, 그리고 소논문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홍석근 연구위원님께서도 엄청난 연구 그 저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있는데 20-30분 만에 막 이렇게 A4 막 10장 막 이렇게 써내려 가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여기 근무하시기 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네. 계셨고 네. 또 학교에서도 이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뭐 국가교육회, 교육부, 네. 뭐 시도교육감 협의회 네. 이런 데서 정책 자문도 지금도 네.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막 네. 너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네. 초대 정책위원장님이셨잖아요. 네. 저희 교대연에. 예.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뭐 교사 불신, 뭐 교육 전문직의 모든 것, 예. 뭐 이런 것들, 공교육은 왜 이것도인가요? 그런 네. 책들을 남기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오기까지 또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혹시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여기 연구소에 이제 계신 김성춘 교수님이나 뭐 오재길 장학관님, 그리고 뭐 이승준 장학관님, 뭐 소영선 보좌관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파견 교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책에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백지 상태였어요.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어떤 의구심들,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죠. 뭐 지금은 더 많이 먹고 있지만, 당시에는 백지 상태라 굉장히 욕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장점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구소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굉장히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저를 이 정책이라는 곳에 이끌어 주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내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샌가 이제 중간 그룹 이상으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야 가릴 것 없이 제가 사실 초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놀래는데 교대를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설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등이지만 제가 뭐 유아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뭐 중등교육이나 또는 이제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또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 거기에서 재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건 저 개인의 어떤 그 스토리라기보다는 우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능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연계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을까?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걸어온 그런 시간들을 약간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또 어떤 것들에 관심 갖고 연구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예. 지금 이제 내년이 이제 대선이랑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사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가 대개는 이제 선거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사안을 어떤 그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이 이제 유연하게 바뀌는 시기인데 내년은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다양한 의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도 어떠한 이제 고민을 할지, 어떠한 의제를 꺼낼지,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연구들을 했는데 이 연구들 중에 일부를 좀 꺼내놔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나 행정제도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을 저는 이제 주력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행정교사제, 뭐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라고 불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우리 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김인혁 박사님께서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현돼서 현장의 어떤 갈등, 행정직과 공무직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사 안에서도 갈등이 많거든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현장을 바꿀 수 있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준 시수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내에서 보통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게 업무 내지 이 시수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표준 시수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처럼 적용이 돼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시수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자격체제가 2정, 1정,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지 않으면은 1정으로 평생을 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자격제도가 좀 개선이 돼서 1정 이후에도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려사항은 좀 있습니다. 마치 교직사회가 뭐 계층화되는 거 아니냐, 계급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잘 만들면은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1만 명 대상으로 했는데 80% 이상이 호응하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이 3가지 정도가 현장에 적용이 되면은 현장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이제 학교자치라는 게 2022 교육과정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자치가 굉장히 모호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지 그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자치 특별법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어권,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 네 가지 말씀드린 제도가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교육이 살아나고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홍석근 연구위원님은 어쨌든 현장에서 그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행동하시는 연구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혁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성과 분석 보고서 혁신학교 12년 성과를 분석하다 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은 저희 타시도교육청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혁신교육에 관련된 어떤 고민 아니면 성찰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또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이제 우리 그 내부 일을 이제 평가를 하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바,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성과 분석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사님들, 현장 교원들, 그다음에 실천가 그룹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을 10년, 12년 정도 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각 교육 주체들, 학부모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교원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혁신교육이 좋다, 혁신학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데이터화된 무엇인가가 있었으면은 훨씬 더 그걸 증명하기 쉬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교육청이나 또는 연구자 그룹들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고 또 그거가 집약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그 혁신 교육을 한 지 이제 12년이 됐고,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사실 타시도교육청에서 함께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대여섯 군데에서 2009년도 10년도에 먼저 함께 했고, 지금은 현재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혁신 교육, 혁신 학교를 함께 하고 있는데 성과도 굉장히 많았죠.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학교 민주주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무상급식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많은 성과가 있었었고, 거기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었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육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좀 이게 너무 이제 관료화되거나 여전히 이제 학교를 대상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그동안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나 어떻게 보면 관료화된 집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 이 정책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는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초창기에 개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장기 로드맵도 만들고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 교육자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자치도 정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많고, 그게 우리 연구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교육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아주 일사천리로 너무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홍석근 연구위원님은 이렇게 작은 그런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고민에서부터 좀 거시적인 정책 담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민과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연구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세대들,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룹들만 모여 있고 특정 세대들만 모여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좋은 연구물이나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소에는 정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리고 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고 연구자 그룹들도 있고 교수 그룹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행정직, 일반 행정직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책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니즈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 구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문건들을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말들, 형용사들은 난무하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학교에 내려가면은 학교 내에 아까 얘기했던 분란이나 갈등이 유발되는 것들도 있는데 행정직이나 공무직이나 또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돕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특정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뭐 교사들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가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고민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책과 교육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정책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 가능한, 구현 가능한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법이나 제도를 개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되게 소중한 멘트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에 어쨌든 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주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도모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은 몸이 두 개라도 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예. 사실은 굉장히 그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특히 이제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아내도 이제 그 교사인데, 이제 부부교사면은 굉장히 어떤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거의 내놓은 그런 사람이고, 이제 계속 주말이고 야간이고,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의 24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저는 익숙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된 남편, 못된 아빠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걸 또 갑자기 뭐 중단하거나 그런 건 쉽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있거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취미 활동 또는 사생활이 따로 있지 않고 가정하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가정을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챙기고 있다는 결론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지금 교대현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의 여러 마스코트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홍석근 연구위원 이제 만나봤습니다. 정말 깊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